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하입니다. 예. 오늘도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편안한 숙면을 위해서. 오늘은 도시전설이나 괴담을 읽을 건 아니고요. 제가 여태까지 영화 리뷰도 많이 하고 게임 리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은 드디어 책 리뷰 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제가 직접 읽어보고 어땠는지 감상평 말씀드리고 스포일러 있는 줄거리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저의 개인적인 해석을 같이 한번 섞어서 여러분들께 조곤조곤 씹어서 다 먹여드리는 그런 시간을 또 가질 건데요. 우선은 스포일러가 있다고 하기 전까지는 스포일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좀 들어보시고 좀 재밌겠는데 읽어보고 싶은데 싶으시면은 영상을 멈추시고 책을 읽어보신 다음에 다시 제 영상으로 돌아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스포일러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갑자기 이 책을 읽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구매를 해서 읽었는데요. 하루도 안 돼서 다 읽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책이 이제 맨 부커상 그 인터내셔널 부분에서 수상을 했는데 2016년에 수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작년 말쯤에 아마 노벨 문학상을 또 받기도 했잖아요. 한강 작가님이. 그게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쓰는 작가님이 있는데 이 책을 내가 원어로 읽을 수가 있는데 안 읽는 것은 내가 너무 손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물론 다른 나라에 훌륭한 작품들 많이 있지만 그리고 번역가분들도 굉장히 훌륭한 분들일 테지만 약간의 뉘앙스가 조금 흐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번역이 되는 것들은. 근데 요거는 그냥 원어로 읽을 수 있으니까 이건 너무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이제 읽어보게 됐어요. 이 책 자체는 2005년도의 소설이고요. 출판 자체는 2007년에 되었습니다만 맨 부커상을 수상하게 된 건 2016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꽤나 오래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들어가 있는 리뷰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된 책이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제일 궁금한 건 이거일 거 아니에요. 재미있었냐, 재미없었냐,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있었어요. 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추천까진 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좋았던 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군대에 있었을 때 책을 좀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때 제가 항상 읽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상문학상 수상작이 들어있는 그 전집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매년마다 출판이 돼요. 그러니까 수상작들을 모아놓은 그 책인 거죠. 그거를 자주 읽었었는데 그 혹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특유의 느낌이 뭔가 지리하고 지식의 냄새가 나는 거 있죠. 무슨 느낌인지 알죠? 약간 좀 현학적이고 내가 읽으면서 뭘 읽고 있는 건지 모르겠고 그냥 흰 색깔은 배경이고 검은 색깔은 글씨구나 이러면서 그냥 읽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는 책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 그게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잘 읽혀요. 이해가 참 잘 되고 설명을 참 잘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읽었는데 이제 약간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읽히는 건 잘 읽힙니다만 내용에 대해서는 좀 한 번, 두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읽지 않으면 인물들의 선택이나 이 책이 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쉽사리 바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 요게 이제 약간 좀 모든 분들한테 추천을 못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왜냐면 정말 단순한 책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겐 좀 난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제 견해고 저도 읽으면서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됐지만 어떤 부분은 이해가 안 돼서
책을 다 읽은 다음에 한강 작가님 인터뷰 같은 거를 막 다 뒤져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약간 난해한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책이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재미있었다는 거고, 약간 좀 아쉬운 점, 단점 이런 거는 약간 이 내부에서 어떤 거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약간 자극적인 묘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람과 경우에 따라서는 온전하게 추천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너무 자극적인 것들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불쾌감이 들 수도 있을 정도로 좀 적나라하게 많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유의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고 추천을 드립니다. 여튼간에 이제 지금부터는 스포일러가 잔뜩 들어가 있는 리뷰를 할 거니까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실 분들은 지금부터 멈추시고 책을 직접 보고 오시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스포일러 리뷰 지금부터 진행합니다. 자, 먼저 이 책은 총 3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은 이 책의 제목과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 제1장이 채식주의자고요. 제2장은 몽고반점이고, 제3장은 나무불꽃이라고 하는, 이렇게 3가지의 단편이 묶여서 장편이 되는 그런 소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반적인 책들은 한 명의 어떤 관찰자로서 혹은 한 명의 화자로서 이벤트를 쭉 끌고 나가는 데 반해서 이 책은 1장, 2장, 3장의 화자가 다 달라요. 1장은 이제 이 메인 스토리 골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영해라고 하는 인물의 남편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요. 두 번째 장 몽고반점에서는 이제 형부라고 하죠. 형부. 이제 영해의 친언니의 남편. 이 사람의 입장에서 소설이 굴러가게 되고요. 마지막 3장의 경우에는 이 형부의 이제 아내, 그러니까 이제 영해의 언니, 처형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한 가지의 사건이 시간에 맞춰서 쭉 흐르게 되는데, 이게 부분이 각자 다른 인물로 이제 시선이 바뀌면서 묘사가 된다는 게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이걸 왜 지금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이 부분도 스포일러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약간 난해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건 책의 구성이고, 지금부터는 설명을 해드릴 건데, 우선은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의 구간만 조금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분위기를 좀 아셔야지 더 좋을 것 같아서. 아내가 채식을 시작하기 전까지 나는 그녀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끌리지도 않았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 길지도 짧지도 않은 단발머리, 각질이 일어난 노르스름한 피부, 외꺼풀 눈에 약간 튀어나온 광대뼈, 개성 있어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듯한 무채색의 옷차림, 가장 단순한 디자인의 검은 구두를 신고 그녀는 내가 기다리는 테이블로 다가왔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힘있지도 가냘프지도 않은 걸음걸이로, 라고 하는 묘사로 이제 주인공 영해를 묘사하는 남편의 시점으로 책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선 남편은 셀러리맨이에요. 회사에서 다니면서 이제 물건 같은 것들을 다른 회사에다가 이제 많이 피력하면서 계약을 따오는 그런 사람이고, 아내는 사실 소일거리 같은 것들을 위주로 하고 남편을 많이 서포트해주는 그런 이제 사실 대한민국에서 많이 보이는 부부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방금 읽었던 부분처럼 남편은 아내를 딱히 엄청나게 끌려서 만난 게 아니라
그냥 무던하고 평범하기 때문에 만난 것으로 묘사가 되죠. 그냥 평범하니까. 어디다 내세워도 자랑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으니까 해서 결혼을 한 거였어요. 딱히 특징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게 됐어, 남편이. 전날에 이제 술자리를 가졌어가지고 목이 좀 마르기도 하고 약간 요의도 느껴지는 바람에 화장실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부스스 일어나가지고 하면서 저벅저벅저벅 화장실로 가는데 부엌에 영혜, 이제 이 와이프가 냉장고 문을 열고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을 멍하게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이상하잖아. 새벽에 언제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는데 냉장고를 보면서 계속 멍 때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남편이 잠이 덜 깨서 뭐야 하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아 여보 뭐해? 앉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는데 아내가 반응이 없어. 그 인간으로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을 전혀 안 하고 그냥 냉장고만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씨, 이 옆에 내가 왜 이러나 하면서 가가지고 아 여보 왜 그래 뭐 하는 거야 했더니 이 사람은 처음에 넋을 놓고 보고 있는 줄 아는데 그러면은 보통 이제 누가 탁 치면은 놀라잖아. 여보 왔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아니야. 반응을 안 해. 그냥 이제 뭐해 해도 그냥 가만히 계속 보고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냉장고를 계속 보고 있는 거죠. 그러더니 약간 파리한 그런 느낌으로 남편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나 꿈을 꿨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 남편 입장에서 얼마나 뚱딴지 같은 소리야. 뭐 하냐고 물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거 설명 안 하고 꿈 꿨다는 말만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새벽 4시쯤 됐는데 이거에 대해서 더 왈가왈부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러든지 말든지 하고 이제 들어가서 자요. 왜냐면 이제 아내에 대해서 엄청 열망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평범해서 만난 사람이니까 아내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좀 가부장적이라고 볼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뭔가 어쨌든 간에 그 아내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 남편은 별 생각 안 하고 잠을 자요.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다음 날이 됐습니다. 보통 같으면 아내가 깨워줬는데 그날따라 아내가 날 안 깨워준 거야. 그래서 뭐야? 몇 시야 지금? 아씨 미치겠네. 여보, 나 안 깨우고 뭐했어? 미쳤어? 이러면서 아내를 퇴근하러 가는데 아내가 또 일어나서는 잠에서 깨자마자 냉장고 열어놓고 또 냉장고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미치겠는 거지 이제. 뭐 하는 건가 싶으니까 대꾸도 안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아내가 안에 있던 식재료 같은 걸 꺼내가지고 비닐봉지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 이런 데다가 담는 거야. 버리려고 하는 거지. 그 남편이 이제 지각도 했고 아내도 이해가 안 되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이제. 여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침부터. 그걸 왜 다 버려? 하는데 아내가 대꾸도 안 하고 계속 버리는 거야. 뭐 장모님이 주셨던 뭐 장어, 뭐 차돌박이, 우족 이런 걸 다 넣습니다. 봉지에다가. 남편이 이제 화가 나니까 손목을 탁 잡아채면서 아이씨 미친 거야 뭐야? 왜 그래? 했더니 아내가 또 반응이 꿈을 꿨어. 이러는 거야 또.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드디어 정신 나갔구만. 미치겠네 하면서 뭐 와이셔츠 다려놓은 거 없어? 하면서 막 이제 회사 출근을 이제 하게 됩니다. 아내가 굉장히 신경 쓰였지만 당일날에 이제 또 다른 회사랑의 이제 미팅이 잡혀 있었는데 지각을 하게 된 상태였어가지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하고 남편은 그대로 미팅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아내가 나중에 남편한테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은 어떤 숲속에서 이 영혜, 이제
아내가 길을 잃은 거야. 분명 일행이 있던 것 같은데 나만 따로 떨어진 거죠. 숲에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하고 두렵고 무서웠는데 일단은 막 숲을 헤쳐서 간 거예요. 근데 그 숲에는 선혈이 가득한 고기 같은 것들이 막 꽂혀 있고 마치 옥수수밭이 고기로 바뀐 것처럼 그렇게 막 고기들로 막 즐비해 있고 그런 숲의 어떤 공간에 가게 된 거예요. 거길 막 파헤치면서 가다 보니까 자기가 입고 있던 흰 색깔 옷이 다 피로 물들었더라.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길을 헤매다가 어떤 개활지가 나와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는 막 아이들도 막 행복하게 뛰어놀고 그런 좋아 보이는 곳이었어. 근데 나는 옷에 다 피칠갑이 돼 있으니까 쑥스러워서 창피해서 남 보여주기가 부끄러워서 거기에 행렬에 참석할 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한쪽에 찌그러져가지고 숨어 있었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게 꿈의 내용 전부예요. 그게 아내가 냉장고 안을 그렇게 뚫어져라 보게 됐던 이유였던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그런 꿈 때문에 어제부터 그렇게 냉장고를 쳐다봤던 거냐, 그리고 안에 있던 식재료를 다 갖다 버린 거냐 하면서 아유 참 나 이상한 여편네야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밥 좀 차려줘봐 하는데 이 아내가 결국 어제 꿨던 꿈이 고기랑 관련되어 있는 꿈인 거잖아요. 결국은 육류와 관련된 꿈을 꾼 거죠. 약간 좀 PTSD를 유발할 정도의 잔인한 꿈을 꾼 건데 그것 때문에 육류를 다 갖다 버렸던 거야. 그래서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저녁 밥상을 평소처럼 차려줬는데 육류가 전혀 없어. 그냥 다 풀떼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이제 더 답답한 거죠. 아이 뭐 알겠으니까 딴 건 모르겠는데 계란 후라이라도 하나 좀 해주든지 해봐봐 좀 했는데 아내가 계란 후라이도 없어. 다 갖다 버렸거든.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계란 후라이도 이제 어떤 육류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생명체의 알이니까. 그리고 우유도 마찬가지. 젖소에게 뽑은 어떤 인위적인 어떤 우유라는 그런 성분을 비건 분들은 안 먹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비건이 되기로 한 거예요. 채식주의자. 근데 좀 완강할 정도의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한 거야. 남편은 이제 속으로 좀 좋진 않지. 왜냐면은 본인이 채식주의 하겠다고 나까지 채식주의를 하게 되는 건 좀 그런 일이잖아. 게다가 더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이 사람이 원래부터 채식주의자였던 게 아니라 결혼하기 전 그리고 결혼 초창기 때까지만 해도 고기도 잘 먹었어. 고기도 잘 굽고 난 그리고 그런 아내의 모습이 너무 좋아서 결혼까지 한 거야. 왜냐면 처음 말했던 것처럼 무던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좋았던 거야. 무던한 외모였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런 아내의 모습이 아니게 됐죠. 좀 특출난 무언가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남편은. 그치만 뭐 채식을 하겠다는데 뭐 어떻게 말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은 딱히 뭐라고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제 부부로서의 스킨십도 안 하는 거야. 아내가. 남편이 약간 좀 잘 때 잠깐 이렇게 뭐 팔을 쓰다듬는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도 되게 싫어해. 남편이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는데 아내가 이제 실은 당신한테 냄새가 나서 싫어요. 막 이러는 거야. 남편이 나 방금 샤워하고 왔는데 무슨 냄새가 난다는 거야? 했더니 그게 아니고 당신한테 고기 냄새가 나서 막 이러는 거야. 점점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 기질이.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아내를 이해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느 날 회사에 아주 중요한 식사 자리가 생기게 돼요. 약간 좀 부부 동반 같이 해가지고 좀 중요한 임원진들과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 그래서 아내도 같이 가게 된 거죠. 근데 그때쯤 됐을 땐 이미 아내가 상당히 많이 뭔가가 진행이 됐어. 일단 고기를 안 먹는 건 뭐 당연한 거고 이제 속옷도 안 입어요.
좀 얽매인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강하게. 물론 당연히 그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젠 외부에 나갈 때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리고 화장 같은 것들도 더 이상 하지 않아. 완전 내추럴한 자연인이 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인데 남편이 보기엔 또 못마땅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자리인데 회사에서 잘 보일 수 있는 기회인데 싹싹하게 해도 모자랄 판에 저런 모습으로 갈 수는 없다 싶으니까 거의 이제 반강제적으로 아 여보 딴 건 모르겠는데 좀 화장이라도 좀 해봐 좀 하면서 막 퇴근을 해. 그러니까 이제 아내도 마지못해서 이제 화장까지는 합니다. 가는데 다 이제 앉았어. 식당에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 아내가 속옷을 안 입은 거예요. 근데 또 약간 좀 검은 블라우스 같은 걸 입었는데 살갗이 약간 좀 비치는 거야. 남편이 그걸 보고 불싸 싶은 거죠. 이 책이 쓰였을 당시만 해도 2005년이었다 보니까 게다가 더 옛날을 아마 그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 당시엔 너무 빠른 그런 거죠. 이제 지금은 꽤 흔한 일이 되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속옷을 안 입어? 이러면 이제 완전 뒤집어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더 불안해지는 거지. 아내가 이런 사람인 걸 다들 알게 되면 내 입지가 어떻게 되려나. 큰일 났다. 이랬어. 어쨌든 그러고 제발 안 들키길 바라고 이제 식사가 진행이 되는데 요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고기 요리가 나오는 거야. 보통 이제 회장이든 누구든 간에 높으신 분이 부하 직원들 데려왔는데 풀떼기 먹을 수 있겠어? 고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요리들이 나오다 보니까 고기가 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입을 안 대죠. 근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식사에 뭐 불만이 있나 싶으니까 이제 말을 거는 거야. 그 뭐 회장님 사모님인지 어떤 높으신 분의 아내분이 말을 거는 거야. 뭐 그러지 말고 좀 떠봐요. 왜 안 드세요? 했더니 아내가 거의 뭐랄까 의식이 없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사람 같지 않은 말투로 대꾸를 하는 거예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차라리 채식주의를 한다고 해도 네 제가 고기를 안 먹고 제 채식을 해가지고요. 이렇게 하면은 양해를 해주는데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은 뭔가 인간으로서의 뭔가를 더 이상 끊어내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감정의 표출조차도. 그래서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만 말하는 거야. 그 남편이 속이 터지는 거죠. 남편이 대신 말해. 그게 아니고요. 그 집사람이 한약을 먹고 있는데 이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고기를 안 먹고 있습니다. 예 하면서 이제 대신 둘러대는 거지. 속으로는 되게 끓고 있는 거고. 여튼간에 그렇게 회식 자리를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에 아내랑 같이 돌아가는 길이었겠죠? 이제 빡치는 거야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집에 가면서 운전하는데 이놈의 옆에 내가 나 회사에서 잘리는 게 보고 싶어서 이러나? 싶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하니까 집에 돌아가서 이제 장모님과 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때 이제 웬만하면 말을 안 꺼내려고 했는데 오늘 있던 얘기를 이제 털어놓게 된 거야 장모님한테. 그 장모님 그 다른 게 아니고요. 그 영애가 요즘 고기를 안 먹네요. 이렇게 이제 말을 꺼낸 거야. 그랬더니 장모님도 심각한 거지. 아니 고기를 왜 안 먹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채식주의가 그렇게 성행하던 때가 아니었으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가 채식주의 한다고 해서 남편도 고기를 못 먹이게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너무한 거 아니냐. 아내로서 남편의 내조를 하는 게 당연한 역할인데 그걸 지금 미루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아내는 그런 주의였어. 어차피 당신 점심 저녁 다 밖에서 먹지 않냐. 그때 고기 많이 드셔라. 아침 한 끼 고기 안 먹는다고 안 죽는다. 그래서 이제 안 줬던 건데 남편도 그래서 이제 납득을 하고 있었던 거지. 딱히 장모님한테 말을 안 하고. 근데 방금 회식 자리를 거치고 나니까 심각해진다 싶어서 털어놓게 된 거예요. 이제 장모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다음 달쯤에 그 처형, 그러니까 이제 이 아내의 언니 쪽이 집을 넓혔다는 거야. 이사를 갔다는 거죠. 그래서 집들이 겸으로 해서 가족들이 다 그 집에 한번 모일 건데 그때 내가 한번 쓴소리 한번 하겠다. 정서방이 좀 참아봐 하면서 약간 다독이고 통화는 끝내게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꿈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영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어렸을 적에 이제 동네 개한테 한번 물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아버지가 화가 났겠죠. 게다가 아버지가 평범한 뭐 회사원분도 아니고 참전 용사였던 분인데다가 되게 체격도 다부지고 손도 막 두껍고 이런 분이었단 말이야. 근데 딸내미가 걔한테 물려? 이러면 이제 걔를 가만둘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당시만 해도 개고기를 먹는 게 흔한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문 개를 개고기를 먹어야 되겠다 생각을 한 거야. 근데 그냥 뭐 도축해서 먹은 게 아니고 개의 목을 이제 밧줄로 묶고 그다음 그 줄을 오토바이에다 묶고 막 달린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사실은 개고기가 항상 부딪히는 이제 윤리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돼지나 소처럼 고통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되게 막 두들겨 패서 죽인다든지 아니면은 방금 오토바이에다가 묶은 것처럼 달리다가 죽게끔 만든다든지 이렇게 근육을 되게 많이 쓰는 상태에서 죽이려고 하는 게 개고기의 항상 문제점이었잖아요. 그런 걸 한 걸 이제 영해가 어렸을 때 두 눈으로 본 거야.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죠. 꿈을 꾸면서 내가 여태까지 봤던 어떤 폭력적인 것들, 내가 당연시 먹어왔던 고기들이 어떻게 수급되는지, 왜 인간들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거리낌도 없이 당연하게 해오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꿈을 꾸면서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식주의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된 거죠. 여튼간에 내용은 이제 더 진행이 돼서 다음 달 처형내에 있던 그 집들이를 하게 됩니다. 다 같이 모였어. 그 아마 세 자매가 있는 집인 것 같아. 영해가 중간이고 그 위에 언니가 있고 그 밑에 동생도 있고 이런 식인 것 같은데 다 같이 이제 기쁜 마음에 모인 자리고 하니까 상다리가 부러지게 또 차렸겠죠. 집들이니까. 근데 이제 또 마찬가지로 또 허여멀건한 표정으로 가만히 있고 음식도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장인 장모가 이제 슬슬 한마디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말을 하는 거죠. 영애야, 근데 너는 왜 한 젓가락을 뜨지를 않어? 좀 먹어봐 좀 하는데 또 마찬가지야.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근데 이제 장인어른이 빡이 돈 거죠. 야, 그게 무슨 소리야? 에? 사람이 고기를 먹어야지. 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인간됨을 포기하는 거라고. 하면서 이거 안 되겠어. 자, 탕수육 하나 집어 해가지고 강제로 먹이려고 합니다. 강제로. 근데 당연히 안 먹을 거 아니에요. 입 가까이 대도 안 먹어. 장인어른이 이제 더 화가 나니까 야, 안 되겠다. 야, 팔 하나씩 잡아 해가지고 강제로 묶여서 입에다가 쑤셔 넣으려 그래. 이제 그게 되게 폭력적으로 묘사가 되는데 장인어른 입장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 답답하고 딸애가 고기를 안 먹는 그런 게 건강이 나빠지는 거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지금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도 답답하고 그리고 모처럼 이렇게 가족끼리 모였는데 분위기를 소위 말해서 창을 내고 있잖아 지금. 창을 내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복합적으로. 그래서 다소 폭력적일 수 있겠으나 그렇게 강압적으로라도 먹이려고 하는 거죠. 남편은 그걸 보고 어버버버 하는 거야. 말리지도 못하고 가담하지도 못하고. 왜냐면 이제 아내의 입장이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인어른 입장도 이해가 되잖아요. 중간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어. 그러다가 어떻게든 안 먹으려고 하는 그 탕수육을 하다가 강제로 먹여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어른 좋지. 아이고 드디어 먹는구나 싶으니까. 근데 이제 그 길로 아내가 벌떡 일어서더니 화장실에 가서 탁
개워내는 거야. 그 다음에 부엌에 있던 칼을 하나 꺼내. 그래서 탁 겨누는 거죠. 가족들한테. 가족들이 얼마나 놀라요. 거기에 이제 뭐 장인어른, 장모님, 뭐 그리고 처형, 형부, 그리고 뭐 처제, 조카 다 있는데 칼을 들이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 다들. 그래서 어 이러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주저없이 칼을 자기 손목에 갖다 대고 팍 긋는 거야. 아내가. 그러니까 이제 피가 분수처럼 팍 나오는 거야. 다 놀란 거죠 이제 거기 가족들이. 뭐 하는 거야 저거 싶으니까. 그래서 빨리 이제 지혈을 시키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어떻게든 이제 살리기 위해서 이제 구급대한테 아내를 보내게 돼요.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채식주의자 제 1장의 내용입니다. 스펙타클하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설명을 다 꼼꼼하게 드리진 못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네, 지금까지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이 이제 2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2부부터는 이제 주인공 화자가 바뀌어요. 내용 자체는 이어지는데 시간 자체는 흐르는 게 이어지는데 내용의 이제 시점이 바뀌는 겁니다. 누구로 바뀌냐면은 이제 그 아내 기준으로 봤을 때 언니의 남편, 그렇죠? 그리고 일부의 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형부죠. 네, 지금부터 그냥 형부라고 부를게요. 이 형부란 사람이 어떤 공연을 보고 약간 씩씩 화를 내면서 나오는 걸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뭔진 모르겠지만 방금 보고 나왔던 그 공연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 이 사람은 직업이 예술인인데 자기가 원했던 정도의 그런 예술 작품이 아닌 약간의 좀 가짜 같은 그런 걸 보면 되게 화가 나는 사람인 거야. 아, 이거는 예술이라 할 수 없다. 내가 생각했던 그런 수준이 전혀 아니다 싶으니까 그냥 뭐 그 나눠주는 팜플렛 이런 것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저벅저벅 가는 거야. 이 형부는 평범한 중년 아저씨였어요. 배도 나오고 약간 머리도 좀 빠져가지고 이런 걸 좀 가리려고 모자도 쓰고 다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이 형부의 직업이 이제 예술인이라고 했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인 거예요. 자기가 찍고 싶은 어떤 세계관을 착 찍어가지고 미술품으로 이제 전시하는 그런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은 이제 와이프, 그러니까 이제 처형이죠. 이 와이프가 화장품 가게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썩 잘 되는 바람에 집도 이제 큰 집으로 이사 올 수가 있었던 거잖아. 그래서 이 비디오 아티스트로서 벌이가 막 대단하고 막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아내의 그런 지지 덕분에 근근히 이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이제 사람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는 한 5살쯤 되는 애가 한 명이 있는데 당연히 나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까 뭐 잘 씻거나 스스로 막 그러지 않겠죠. 그래서 그 아이를 씻기다가 문득 아이 엉덩이에 있는 몽고 반점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장의 이름이 몽고 반점인데 몽고 반점을 보면서 야, 얘는 이게 안 지워진다. 이렇게 말을 해. 그랬더니 이제 그 처형이 원래 몽고 반점이라는 게 나이가 들면서 없어지는 거니까 뭐 다 없어지겠죠 언젠가. 아,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영희의 그 기집애는 지금도 몽고 반점이 좀 남아있지? 이런 말을 한 거야. 뭐 자매니까 이제 그런 신체적인 비밀 같은 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살짝 호기심이 동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찍고 싶은 어떤 비디오가 있는데 구상은 엄청 많이 해놨어. 근데 이제 찍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람 옷을 다 벗겨놓고 이제 바디 페인팅이라고 하죠. 여기다가 꽃 같은 막 그런 풀잎 이런 것들 막 그려가지고 남체를 찍고 여체를 찍고
이렇게 하는 걸 하고 싶었어. 근데 모델이 마땅치가 않았거든. 근데 마침 이 영혜, 그러니까 처제가 몽고 반점이 있다는 말을 하니까 상상이 되잖아. 그의 나체 상태인 어? 뭐 라인 이런 것들, 몽고 반점이 엉덩이에 딱 있는 그런 게 떠오르니까 약간 좀 호기심이 동하기도 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면 형부가 평상시에 처형보다는 처제가 좀 더 자신의 취향에 맞는다고 생각을 해온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넘으면 안 될 선이니까 그냥 판타지로만 이제 가지고 있던 건데, 어쨌든 간에 그 뭔가 무뚝뚝하고 딱히 색채가 없는 그런 파리한 그런 인상인 처제가 평상시에 꽤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찍으라는 그 비디오의 모델로 세우면 좋겠다, 이 생각을 문득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대뜸, 근데 막 부탁할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다 베껴놓고 찍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은근히 좀 운을 좀 띄워봐. 제 와이프한테. 아유, 근데 이 영애 그 처제는 그 요즘 뭐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얘기를 꺼냈는데 그 처형이 아유, 말도 마요. 영애 그 기집애 저번에 손목 그은 다음부터 그 남편이랑 이혼 소송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아무래도 그 둘 사이가 더 이상 좁혀지지가 않다 보니까, 채식주의자와 그의 남편, 결국 이혼을 하기로 한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요걸 빌미로 연락 한번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아유, 그러면 내가 처제한테 연락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운을 좀 띄워봤더니 처형이 너무 좋아해. 그럼 너무 좋죠. 좀 많이 힘들 텐데 한번 좀 찾아가가지고 좀 위로의 말도 해주고 좀 그래봐요.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다음 날에 이제 처제네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이혼 수속을 밟고 있기 때문에 따로 살고 있는 상태였고, 그러니까 처제는 지금 원룸 같은 걸 얻어가지고 사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채식주의자니까 이 형부가 과일 같은 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제 찾아가게 된 거야. 딱 갔는데 전화를 안 받아. 전화를 받아야지 이제 뭐 들어가든지 말든지 할 텐데 전화를 안 받아요. 아, 이거 혹시 내가 온다고 해가지고 집을 비웠나?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는데 문을 한번 돌려보니까 열리는 거야, 의외로. 그래서 어랍쇼? 이 문이 열리네 싶어가지고 그냥 뭐 별일 있겠어 해가지고 과일 다 들고 들어가. 갔더니 뭐 그냥 아담하고, 뭐 빛도 좀 잘 들어오는 부엌에 좀 소박한 그런 원룸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데였는데 뭐 방금 뭐 나간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불 같은 게 막 그대로 누웠던 자리 그대로 이제 막 동굴같이 파져 있고 막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아이 참, 이 처제가 언제 올라나 하면서 멍하니 집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 하고 뒤를 봤더니 처제 영혜가 옷을 다 벗은 채로 형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부가 아유 미안해요. 아유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아니 문이 열려 있길래 내가 들어왔다가 아유 이제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영애가 별로 그런 민망하다든지 그런 반응을 안 해요.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하면서 옷을 이제 주섬주섬 입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왜 옷을 다 벗고 있었냐면은 그게 좋다는 거야. 편하다는 거죠, 옷을 다 벗고 있는 게. 이 사람은 마치 처음에는 이제 식욕 같은 게 떨어지면서 고기를 먹지 않더니 점점 갈수록 자연인처럼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히 사람 같은 반응을 안 해. 약간 자연처럼 반응한단 말이야, 뭔가. 그래서 사과를 하고 과일도 건네주고 간 김에 얘기를 좀 꺼내는데, 조금 무리한 부탁인 건 알지만 내가 이제 비디오 아트 하는 거 알지 않냐. 지금 모델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처제 좀 관심 있으면은 좀 해볼래? 근데 좀 너무 무리한 부탁이지? 이렇게 운을 딱 뗐는데 처제가 은근히 싫어하지 않는 눈치야. 그냥 뭐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없어 보이지도 않고 뭐 그런데 그 제안에 승낙을 해요. 그래서 어느 날에 약속을 잡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작업실이 이제 다른 사람이랑 같이 찍는 작업실이었어. 근데 보통 이제 한 명이 일을 거기서 보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이 형부가 약간 좀 예민한 사람이라서 같이 작업실에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오면 작업실 비워주고 뭐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꽤 넓고 좋은 작업실인데 그래서 거기를 양해를 하고 이제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제를 불러다 놓고 지금부터 이제 찍을 건데 우선 바디 페인팅을 해야 된다 하면서 자 그럼 옷을 좀 벗어보겠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이제 훌렁훌렁 벗어요. 별로 거부감 없이. 그래서 이제 그 형부가 침을 꼴까닥 삼키면서 이제 그래 하면서 이제 붓을 예쁘게 꽃 같은 걸 그려주는 거예요. 굉장히 에로틱하게 책에서 묘사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권장 도서에서 제외가 됐다는 말을 들었어요. 어쨌든 이게 막 센슈얼하게 되게 자신만의 어떤 욕구 넘어선 안 되는 그 선을 간신히 참아가면서 꽃을 막 예쁘게 그려줘요. 그래서 다 그렸어. 몸을 알록달록하게 꾸며준 거죠. 그 상태에서 이제 비디오를 찍습니다. 여러 포즈를 막 취하면서 약간 자연과 하나가 된 것 같은 인간의 모습. 왜냐면은 몸에다가 식물 같은 걸 그렸으니까 약간 자연을 연상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다 이렇게 담았어. 근데 그 처제, 그 영애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고 그 그림을 되게 마음에 들어해요. 네. 그 그림이 자기는 원래 자연인이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 지금. 채식주의자인데다가 사실 채식주의자라기보다는 자연이 되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거든. 근데 그의 몸에 꽃이 막 이렇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되게 만족을 하고 있어. 근데 여체는 다 찍었고 남체를 찍어야 된단 말이죠. 남자 몸을 마음 같아선 자기가 하고 싶지만 이 사람은 자기 객관화가 확실한 사람입니다. 내 이 몸의 쉐입은 이런 걸 찍을 수 있는 쉐입이 아니다. 나이도 너무 들었고 젊고 좀 싱싱하고 탄탄한 그런 남체를 써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마침 같이 작업실을 쓰는 그 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알파벳 J라고만 나와요. 제이를 이제 불러서 혹시 이거를 좀 시켜달라고 하면 하지 않을까 싶은 거야. 당장 오늘 부르긴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처제 오늘 너무 고마웠다고 좀 조심히 들어가라 해가지고 보내요. 그리고 다음날 돼서 제이한테 연락을 한 거야. 야, 너 작업실 잠깐만 나와볼래? 해가지고 자기가 어제 찍은 거를 보여주는 거지. 야, 어때? 봐봐. 처제가 찍은 그 몸을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와, 형님 대박인데요? 어떻게 이런 걸 찍었지? 형님 맨날 그냥 놀고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 형님 의외로 재능이 대단한데? 와, 대단한데 이거 진짜? 막 이러면서 감탄을 해요. 그만큼 이제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거죠. 그래서 형부도 그치 완전 대박이지. 근데 지금 남자 역할이 필요한데 혹시 너 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재밌어 보이고 작업물도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럼 한번 해보죠 뭐 해가지고 옷을 이제 벗어가지고 똑같이 형부가 붓으로 이렇게 몸을 칠해줘요. 근데 예상했던 것처럼 나이가 젊기도 하고 제이가 몸도 탄탄하고 약간 좀 뭐 쉐입 같은 게 잘 보이는 것이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제 제이 남체의 몸도 비디오로 다 담습니다. 여러 가지 포즈를 취하는 걸 다 담아요. 근데 그쯤 되니까 욕심이 생기거든. 무슨 욕심이 생기냐? 사실 남체 여체 다 찍었잖아. 그리고 이 중요한 부위들의 꽃 같은 것들이 막 그려져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암수의 각 꽃이 이제 교접이라고 하나? 그 어떤 짝짓기라고 할까? 동물로 치면 짝짓기죠. 그걸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수분이라고 하나 뭐라고 하나 나 기억이 안 난다. 어쨌든 식물끼리 어떤 그런 짝을 맺는 그걸 찍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야. 문득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래서 처제를 데려오기로 해. 어. 많이 좀 욕심 부린 거죠 이제. 왜냐면은 그 장면을 찍으려면은 사실상 거의 야동이잖아. 그죠? 실제로는 당연히 안 하겠지만 근데 아무래도 좀 두 남녀가 벗고 있는데 막 이렇게 부비고 이런 게 찍기가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많이 무리인 건 알지만 처제를 불러오기로 해. 그래서 데리러 갔는데 처제가 어제 그려준 그 페인팅을 안 지우고 있었어.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지우기가 싫었다는 거죠. 그만큼 작업물에 굉장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처제였습니다. 영혜. 어쨌든 그렇게 한번 찍어볼래 했더니 또 순순히 응하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드니까. 그래서 작업실에 가가지고 이제 약간 지워진 부분들을 다시 이렇게 칠해가지고 이제 비디오를 찍기로 합니다. 좀 에로틱하게 이렇게 서로가 엉겨붙는 그런 걸 이제 찍는데 이제 그걸 이제 침을 꼴깍꼴깍 삼켜가면서 찍는 거야 형부가. 막 이러면서 찍는 거야. 예술 혼이 불타는 거죠. 동시에 자신의 욕망도 불타는 거고. 근데 거기까지 가니까 한 번 더 욕심이 생기는 거야. 야 제이야 혹시 너네 진짜로 한번 해볼래?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랬더니 제이가 형님 지금 우리 뭐 야동 찍어요? 이건 아니지. 예술이라고 해도 야동도 이렇게 안 찍어요. 무슨 안 해. 나 안 할래 하면서 이제 김이 팍 식어버렸어. 왜냐면은 진짜 이거는 좀 선을 넘은 거니까 제이가 보기엔 너무 좀 그런 거인 거지. 그리고 이제 실례잖아. 처음 본 사람이랑 관계를 맺으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자기는 영 내키지가 않으니까 그만두겠다, 때려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제 저벅저벅 나가버려. 그래서 형부가 생각하기에도 좀 심했지 싶은 거야. 선 넘었네. 나 괜히 말했네 내가. 이러면서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데 처제한테 다가가. 처제 미안해요. 내가 너무 좋은 작품 찍어보겠다는 열망이 좀 생겨가지고 내가 좀 무리를 좀 한 것 같아. 미안해. 했더니 이 처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저도 누구보다 하고 싶었어요. 이런 말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핑 도는 거지. 형부가. 이거 절호의 찬스다. 작품을 남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여자가 딱히 싫다고 하지 않을 기회가 많지 않을 텐데 이건 지금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약간의 욕망이 이제 분출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러면은 내가 해도 되겠냐? 그 방금 했던 역할을. 그렇게 말하니까 누구든지 약간 상관없는 느낌이야. 대신에 상대방도 몸에 그림이 막 그려져 있어야 돼. 꽃과 풀과 이런 것들이. 왜냐면 처제는 지금 관계를 맺고 싶다라기보다는 자연의 상태에서 상대 자연을 받아들이고 싶은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마자 형부가 오케이 나도 그릴게. 그래가지고 되게 좀 변태 같고 기분 되게 나빠요. 글을 읽다 보면 좀 불쾌해 약간.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몸을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옛날에 잘 알고 있던 후배를 연락을 해가지고 좀 자기 좀 작업을 해달라 해서 작업을 하고 다시 작업실로 돌아와. 그걸 밖에서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자신의 하체에다가도 이제 다 그렸으니까 처제도 이제 순순히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비디오 삼각대를 다 켜가지고 자신과 처제가 관계를 맺는 걸 비디오로 열심히 찍어요. 그 순간에 너무 엄청난 양의 아드레날린과 도파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지. 항상 마음속으로만 그간 흠모해왔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한켠으로서 생각했던 처제와 관계를 맺고 있다니 이러면서 너무 기뻐하면서 관계를 이제 밤새도록 거의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전날에 너무 많은 촬영 혼을 태우고 또 관계에도 맺기도 했고 하니까 진력이 나버렸어, 둘 다. 그래서 완전 진이 빠진 채로 한 아침 7시, 6시 이때쯤에 잠이 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오후 2시, 3시쯤까지 잔 거죠. 한 7시간을. 그래서 부스스 깨는 거야. 밖에서는 이제 햇빛이 막 들어오고 있고 하면서 내가 잠들었었구나 내가 어제, 이러면서 이제 기억도 못한 채로 일어나서 어제 찍은 작업물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캠코더를 딱 보러 갔는데 캠코더가 없어. 캠코더가 없어. 분명히 내가 어제 찍었는데. 그래서 저 뭐야 이거, 왜 캠코더가 없어, 이거 어디 갔어 이거 하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여기 있나 하면서 막 찾는데 그 작업실에 테이블, 부엌 들어가는데 테이블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위엔 캠코더가 있어요. 그래서 저 캠코더 뭐야? 딱 얼굴을 봤더니 처형, 와이프가 와 있던 거야, 작업실에. 그러니까 왜 왔겠어? 전날에 밤을 새고 안 들어오니까. 물론 비디오 아티스트고 항상 작업하느라 바쁘다고 했기 때문에 안 들어오거나 늦게 들어오거나 그런 일들은 많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게 들어오고 안 들어오니까 좀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 도시락을 챙겨가지고 왔던 거야. 근데 아침에 딱 문을 여니까, 작업실 문을 여니까 두 남녀가 몸에 웬 페인트 칠을 막 해가지고 누워있는데, 여자를 딱 보니까 동생이거든. 영애란 말이야. 남자는 잘 모르겠어, 안 보이지만. 근데 어쨌든 뭐가 얘가 잘못됐구나, 뭔가 좀 안 좋은 일에 휘말렸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얘를 지켜야 된다는 생각에 남자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서 딱 봤는데 내 남편인 거야. 그래서 충격. 혹시 설마 하면서 마침 캠코더가 있길래 그걸 다 봐버린 거지, 전날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랬더니 남편이 신나게 자신의 동생을 어떤 관계를 맺는, 굉장한 아드레날린을 분출하면서 관계를 맺는 그런 걸 보면서 엄청난 충격에 빠진 거야. 지금 사실상 그 부엌에 앉아 있고 캠코더가 이제 앞에 놓여 있고, 앞에는 다 벗은 내 남편이, 방금 또 전날까지도 처제랑 관계를 맺은 내 남편이 앞에 서 있는데 이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냥 뭐 분노 이런 것도 아니야. 이제 그때는 분노를 아득히 넘어선 초월한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너네들은 정신에 문제가 있다. 말이 안 된다. 심지어 남편은 너 알고 있지 않았냐? 처제가 정신과 약 먹고 있는 거 알지 않았냐? 채식주의자가 된 다음부터 그걸 알고도, 정신이 아픈 애인 걸 알고도 어떤 수를 써서라도 꿰가지고 관계를 맺는 네가 정상인이냐? 그럴 리가 없다. 내가 안 그래도 방금 정신과에다 신고했다 이거야. 그래서 너네들 구금할 사람들을 지금 열로 모셨으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냥 완전 이제 나가버린 거지, 핀트가. 인간으로서의 핀트랑 기대치가 날아가 버린 거야 그냥. 그래서 이제 형부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짐승 같고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전날의 쾌감은 쾌감이고 오늘은 현실에 부딪히게 됐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도 약간 느꼈어. 그 과정을 겪으면서 중간에 바디 페인트를 하러 잠깐 작업실을 나갔다가 몸에다가 그걸 다 그리는 오랜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난 진짜 너무 쓰레기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현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 당장의 감정을 못 이겨서 이런 바디 페인팅을 받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그런데도 감정이 이겨버린 거죠, 이성을. 그래서 이제 자기가 너무 쓰레기란 생각을 알고 있었는데 다음날에 이런 아내에게 들켜버린 꼴까지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 사람도 완전 정신이 나간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3층 작업실인데 거기 이제 베란다가 있어요. 거길로 막 뛰어가지고, 그 소설에는 난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날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이게 이제 투신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그 때마침에 정신과 그 병원에서 구금하려고 직원들이 와버렸어. 그래서 차마 투신은 하지 못하고 정신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도 이제 처제, 그러니까 영혜는 당황하지도 않고 언니한테 미안해하지도 않아. 그리고 어떠한 인간으로서의 감정도 보이는 것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은 지금 거의 자연과 합일이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약간 묘하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뭘 하고 있냐면 내리 들어오는 햇빛을 온몸으로 그냥 맞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몸이 뭐 찬란하게 빛났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빛만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 3부 이제 나무 불꽃으로 이야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나무 불꽃은 이 주인공 화자가 한 번 더 바뀌어요. 내용은 쭉 진행되는 거고 시간은 좀 흐른 것 같고 대략 한 8개월, 7개월 이렇게 흐른 것 같거든요. 그 상태에서 주인공은 이제 영혜의 언니, 방금 이야기의 처형으로 이제 화자가 바뀌게 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그런 날입니다. 회색깔 구름이 잔뜩 끼어 있고 이 처형은 우산을 쓴 채로 어떤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 굉장히 시골 마을이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약간 좀 춥고 논밭 이런 데가 있는데 전부 막 그냥 흙밖에 안 보이고 비닐하우스 좀 뜯어져 있고 이런 되게 좀 시골 촌동네에서 버스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버스가 하나가 왔어. 그래서 타려고 우산을 접고 들어가면서 기사님한테 이거 혹시 땡땡 정신병원 가나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아무래도 이 사람이 면회를 가고 있는 길인 것 같죠? 그래서 처형은 이제 그 둘을 정신병원에 보냈잖아. 그리고 한 시간이 한 8개월, 9개월 지나가지고 이제 자기 남편, 형부는 풀려났어요. 일정 기간이 돼서 정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판별이 나서 더 이상 구금 생활을 하지 않고 풀려나게 됐어. 그리고 이제 뭐 사실상 거의 이혼이죠. 예,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식도 못 보게 하고 5살 난 아이 있다고 했잖아요. 걔랑도 못 만나게 하고 그냥 그 뒤로 그냥 자기가 수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짐승이 그림자 속으로 숨는 것처럼 그냥 더 이상 연락도 끊고 그냥 안 만나고 지냈어. 자기 남편이랑은. 근데 영혜 동생은 달랐어요. 동생은 그 증세가 점점 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 생활을 하고 있었어. 정신과에 입원해서 거기서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동생을 면회하러 가는 거죠. 근데 얼마나 착잡하겠어. 자기 남편이랑 관계를 맺고 어떻게 보면 바람을 나게 하는데 일조한 동생이 정말 죽도록 미우면서도 이 사실은 자라면서 영혜의 거의 엄마 같은 역할을 또 하기도 했단 말이야. 왜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는 되게 난폭한 분이었고 어머니도 되게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약간 좀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 영혜를 자기가 지키고 정말 젖먹이 애기 마냥 키웠던 게 본인이었기 때문에 복잡 미묘한 감정이 느껴지는 거야. 얘를 정말 내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정말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근데 애가 정신이 또 이상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의 탓으로 돌려야 되나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제 케어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던 거죠.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을 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길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소설에서 묘사가 됩니다. 처음에 이제 자기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는 거야. 왜냐? 착잡하잖아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여기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런 표현이.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까? 내가 뭘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도시락을 싸겠다는 생각을 안 했더라면? 아니면 남편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자기 어떤 비관 같은 걸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착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까지도. 이 사람은 작은 단칸방 같은 화장품 가게를 얻어가지고 처음에
장사를 했어. 근데 이제 성격도 좋고 싹싹하고 그러니까 점점 그렇게 규모를 키워가면서 지금은 직원들도 한 둘 정도 두고 가게를 돌리는 그런 어엿한 사장님이 된 사람이에요. 남편도 어떻게 만났냐면은 그렇게 만났어. 남편이 근데 원래 그렇게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외적으로도 그렇고 딱히 사회성이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떤 엄청나게 무거워 보이는 카메라의 짐들 이런 것들과 너무 피곤해 보이는 그런 표정들 이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은 쉬게 하고 싶다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남자한테 그렇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는 성격이 아닌데도 먼저 가가지고 혹시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하면서 먼저 말을 걸고 그러면서 같이 밥 한 끼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사귀게 되면서 결혼까지 한 거예요. 이 아내 되는 사람은 남편이 되게 좋았던 거죠. 근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지 사실. 남편은 그냥 적당히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만났던 거야. 오히려 가족 모임에 참석했을 때 처제를 봤을 때 처제가 내 취향이었는데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쓰레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어쨌든 간에 그런 생각을 막 하는 거야. 그러지 말았어야 됐나? 그러지 말았어야 됐나? 그러면서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갔는데 이제 동생은 사실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어느 날인가 갔을 때는 이제 전혀 먹는 것조차도 거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육식만 거부하다가 점점 모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상태였던 거예요. 이제 진짜 막 정말 너무 앙상해서 위험해. 생명이 위험할 정도야. 그래서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아시겠지만 환자가 음식을 거부한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로 거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지로 거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마지막 방법은 콧줄을 끼우는 것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콧줄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중환자분들이나 의식이 없으신 분들이 음식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먹을 수 없는 상태인 사람들한테 코로 이제 음식을 넘겨주는 거거든요. 코로 식도를 연결해가지고 최후의 방법인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하고 싶지 않지. 누구든지 간에 환자 본인도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보호자도 원치 않죠. 그래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설득해 보겠다 해서 동생한테 찾아가게 돼요. 동생은 병원에서 이제 이따금씩 기행 같은 것들을 벌이는데 물구나무를 서 있다든지 아니면 어느 날에는 갑자기 상의를 다 벗은 채로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이제 막 앉아 있다든지 그런 식의 행동들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상한데 표현하기가 나무처럼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햇볕이 좋고 잘 드는 날에 상의를 다 탈의하고 뭔가 햇빛을 받는 광합성의 어떤 모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물구나무 서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무 같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렇게 말을 해. 아예. 나는 여태까지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고 팔을 넓게 하늘 향해서 펼치고 있다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언니. 나무들은 물구나무를 서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알 수 없는 얘기들을 막 하는 거야. 정신도 점점 이제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설득을 마지막으로 해. 병실에 누워있는 동생한테 가서 평소에 좋아했던 과일들 그나마 과일들을 포크로 꽂아가지고 막 입에다 갖다 대는 거야. 이거 너 좋아하는 거잖아. 너 황도 되게 좋아하잖아. 너 복숭아 차례도 황도 복숭아 이거 캔에 들어있는 게 좋아가지고 너 캔에 들어있는 거 먹었잖아. 한번 먹어봐 하는데 그냥 이제 반응을 안 해. 다른 과일들도 마찬가지. 뭘 꽂아가지고 앞에 갖다 줘도 다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언니가 답답하잖아. 너무 화가 끓는데 심지어 얘가 내 남편이랑 뒹굴었던 것도 사실이니까 너무 화가 나는데 정신이 아픈 애니까 딱
딱히 화를 낼 수도 없어. 그래서 막 천불을 참아가면서 다른 음식도 한번 먹어봐 하면서 하는데 끝까지 안 먹어. 끝까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 머릿속에서는 또 이제 과거 추억 회상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더 이상 묘사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싸온 음식들을 전혀 먹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먹일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밀폐 용기를 다 닫아가지고 다시 짐을 챙겨. 그리고 나와 병실 밖으로. 마침 이제 담당 의가 가는 겁니다. 혹시 시도해 보셨냐? 어떻게 뭐 잘 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됐죠. 전혀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시간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다. 이제 콧줄을 끼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말에 처형도 동의를 하죠. 정말 싫지만.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을 여럿을 대동해가지고 의사가 같이 병실에 찾아가요. 콧줄을 그냥 끼우려고 할 리가 없죠. 당연히. 그래서 양쪽에서 간호사들이 팔을 막 잡고 의사가 콧줄을 삽입을 이렇게 막 하려고 해. 근데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가만히 안 있으니까 콧줄을 식도로 넘겨야 되는데 이게 막 자기가 여기를 막아서 콧줄이 이제 입으로 나올 정도로 그게 막 자기가 막는 거야. 컨트롤하면서.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다시 빼가지고 또 윤활유 같은 걸 발라가지고 삽관을 또 해가지고 코로 넣는데 간호사가 성공을 해요. 됐어요. 들어갔어요. 해가지고 넣었어. 의사도 그렇고 이제 언니도 그렇고 다 이제 안심하는 거죠. 살렸다 드디어. 그랬는데 진정제만 놓으면 되는데 이 순간에 이 뭐랄까 좀 거부를 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그래서 피가 팍 나는 거야. 이제 콧줄을 통해서 피가 막 이제 역으로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사태가 심각하니까 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병원에 가셔야 된다. 서울 쪽에 있는 병원에 가보셔야 된다 해가지고 구급차를 불러가지고 영애를 태우고 그리고 자기도 타고 해가지고 이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차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애를 내려다 보는 거죠. 인간이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모든 것을 거부하고 그의 눈을 봤을 때도 인간으로서의 안광인지 뭔지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제 숲 속에 있는 병원이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시골에 있는 병원이었으니까. 차창 밖으로는 숲, 나무 이런 것들이 막 옆으로 지나가고 있고 자기는 인간인지 나무인지 뭔지 모를 그런 영해를 천천히 내다보면서 그렇게 서울로 가죠. 그러면서 소설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달리는 앰뷸런스 안에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가 이제 상세하게 말씀드린 스토리들이었고 이제 저 개인적인 해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굉장하게 무슨 평론가도 아니고 제가 뭐 알아봤자 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드릴 건데 좀 납득이 안 됐거든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러면서 되게 이해가 안 갔는데 끝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다 챙겨봤어요. 이제 이 작가님이 부커상 수상 그리고 노벨문학상 수상한 다음에 했던 인터뷰 같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글을 쓰게 됐는지에 대한 것들을 인터뷰를 보면서 그때 좀 이해가 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영해라는 인물이 꿈을 꿨다라고 하면서 말하는 모든 묘사들이 결국은 자기가 평상시에 잘 누려왔지만 몰랐던 것들이야. 나한테 우리 집에 냉장고에 고기가 있으려면 고기가 도축이 돼야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비윤리적인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어떤 인간의 폭력에 의해서 고기가 되는 거잖아. 결국은 그걸 내가 맛있게 먹고 그런 것들을 어느 날에 꿈을 꾸면서 이제 이상함을 느낀 거죠. 그거에 대해서 이 평범 속에 숨어있는 폭력성 이런 것들에 눈을 뜨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채식주의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였던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이런 거,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지 당연히 건강해지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거야, 인간으로서의 폭력성을. 그래서 점점 내용이 진행되면서 사실상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자연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 제가 계속 사실 스토리를 말씀드릴 때 이해가 안 되실까봐 자연이 되고 싶어한다, 광합성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의 묘사를 했지만 책에는 그렇게 안 써 있거든요. 그래서 책의 내용만 봤을 땐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나무가 되고 싶은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이제 식물이 되고 싶은 거죠. 네. 동물에서의 어떤 그런 원초적인 본능에서 벗어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식물까지 되고 싶은 거지,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간이 일 거부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 같이 집들이 하는 장면 나왔을 때요, 모든 가족들이 모여 있을 때 거기서 이제 폭력성이 다분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장인어른이 이제 영해한테 강제로 탕수육을 입에 쑤셔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이제 인간됨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네. 먹어야 된다, 인간이라면 능히 먹어야 된다. 근데 영해가 먹지 않죠. 근데 이 장면은 책의 후반부에 가면은 콧줄을 삽입하는 장면이랑도 유사합니다. 똑같이 거의 묶인 채로 상대방의 폭력성에 의해서 음식물이 들어가려고 하는 장면들인 거죠. 근데 결국 둘 다 거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내용 자체가. 그런 장면이 두 번이나 강조가 되면서 나옴으로써 우리한테 말하고 싶었던 게 뭐였을까를 떠올려 봤을 때, 인간이 인간으로서 인간됨을 강요하는 것조차도 누군가에겐 폭력적일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식을 하지 않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채식을 왜 해? 이해가 안 가네. 인간으로서 왜 저런 걸 하지? 건강 안 좋아지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런 채식주의자인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선들도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몰랐지만 누군가한텐 그게 폭력일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이 전반적으로 1부랑 2부는 남성의 화자 시선으로 진행이 되고 3부만 여성의 화자의 시선으로 진행이 되는데 되게 좀 가부장적인 부분들을 많이 보여줘요, 전반적으로 책에서. 왜냐면은 1부에서도 마찬가지, 남편은 아내가 딱히 좋아서 결혼한 게 아니야. 평범해서 결혼했어. 그리고 뭐만 하면은 미쳤어? 밥 차려와, 이런 말 하는 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남성상들을 좀 강조해서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 그 개한테 물렸을 때 장인어른 아버지가 그 개를 이제 두들겨 패가지고 먹으려고 했다, 오토바이에 끌고 다니면서.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이제 2부도 마찬가지, 처제를 어떻게 보면은 성욕을 풀 수 있는 대상으로 보고 있는 그런 형부를 보여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기조, 남성들이 알게 모르게 가하는 어떤 그런 여성들에 대한 폭력적인 구조,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대단하게 숨겨져 있는 메시지 같진 않고 그냥 이제 흥미로웠던 부분들인데, 이제 1부랑 2부는 대사를 할 때 인물들의 말들에 따옴표 처리가 돼 있거든요. 근데 3부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 대사들도 그냥 이제 글처럼 써 있어서 누가 말한 건지 아니면 어떤 게 설명인지 어떤 게 대사인지 이런 것들을 솔직히 말하면 분간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왜 이렇게 굳이 했을까 싶었는데, 아마도 이제 영혜의 언니, 그러니까 이제 처형이 사실상 지금 멘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현재인지 과거인지 누가 말하는 건지 내가 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의 현장성을 어떤 형을 파하는 방식으로, 대사지만 따옴표 처리를 안 하는 방식으로 보여줬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 흥미로운 부분들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 책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대사? 그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영혜가 극 중에서 하는 말이 있는데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을 해요. 3부에서 입원되어 있을 때. 왜냐면은 자꾸 모두가 나한테 약을 주고 나한테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답답하니까 언니가 한번 크게 화를 내. 네가 죽을까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제발 먹으라고 제발 하면서 음식을 막 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영애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왜 삶과 죽음 이것을 살아있는 것은 선이고 죽음은 악으로 보느냐, 그런 이분법적인 시선으로 보느냐, 그런 말인 거죠. 결국은 육식도 마찬가지, 채식도 마찬가지. 왜 어떤 한쪽은 선이고 어떤 한쪽은 그 선을 반하는 태도로 보느냐, 다분히 인간적인 시선 아니냐 이거죠. 자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인간 개개인의 죽음이든 삶이든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냥 삶의 흐름, 자연의 순환 중에 하나일 뿐인데, 그래서 영애는 이제 자신의 생각 자체가 인간을 초월해 버린 거야. 하나의 자연처럼 돼버린 거죠. 왜 나를 못 살려서 안달이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게 그런 거를 하나의 대변하는 대사로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흥미로웠고, 마지막쯤 가면은 이제 그 이제 처형 영애 언니가 구급차를 타가지고 갈 때 영애한테 말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전부 다 꿈일지도 몰라 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도 뭔가 메시지가 숨겨 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책을 무슨 메시지 찾으라고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좀 와닿았던 부분인데 그냥 그 인물의 감정이 너무 잘 느껴졌어요. 그 대사에서 꿈이길 바라는 거죠. 사실상 꿈이었으면 좋겠어. 이거 다 꿈일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도 사실 남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말인 거지. 왜냐면 3부도 중간쯤에 가면은 남편이랑 왜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보면은 남편을 쉬게 해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의 지친 모습, 너무 무거워 보이는 짐을 이고 있으면서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바쁘게 자기 할 일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짐을 내가 좀 덜어내주고 싶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좀 더 내용이 진행되면은 그런 말도 해요. 사실은 내가 쉬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지쳐있는 무거운 짐을 메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을 투영했던 거 아닌가. 이런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영애한테 해주는 말도 꿈일지도 몰라 라고 하는 게 영애한테 해주는 말처럼 보이지 않고 자기한테 하는 말처럼 보여요. 그래서 한 명의 그 가족 구성원이 통째로 그 집안을 풍비박산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씁쓸하고 애잔하고 되게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게 하면서 책이 끝나게 되게 되죠. 이게 제 뭐 생각입니다. 처음에는 읽었을 때 재밌네, 잘 읽히네, 뭐 이런 생각이었는데 굳이 이런 책을 쓸 필요가 있었나? 그리고 굳이 이런 책이 맨 부커상을 받을 정도인가? 처음엔 내가 납득을 못 해가지고 그랬는데 책을 읽고 나서 두 번 세 번 곱씹어보고 왜 그랬을까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충분히 되게 좋은 책인 것 같다. 상을 받을 만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책을 많이 읽고 막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중의 시선에서 봤을 때 과연 이게 막 책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도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다른 이야기잖아. 근데 보면서 납득이 됐다. 되게 좋은 책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한강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다음 책은 아마 소년이 온다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쨌든 간에 제가 다 설명해 드렸지만 뭐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이 세세한 묘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소개해 드린 거랑은 또 다르게 정말 책에 잘 나와 있고
제가 설명을 채 못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책 리뷰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유수하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만.